이변입니다. 예, 박변입니다. 네, 리변입니다. 2015년 1월 9일 이런 변이 있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새해 두 번째 방송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들 안녕하시죠? 새해도 정신 없으시죠? 새해가 됐는데 새해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저는 올해 이번 지인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인사 대신에 예. 있는 복이나 뺏기지 마십시오. 아, 야, 탁월하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자원외교에 대한 그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어요. 그죠? 네, 다만 1월 7일. 예, 예. 이명박 정부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정부의 자원외교를 한번 다 뒤져보겠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또는 김영삼 정부 때도 자원외교라는 걸 했었나요? 글쎄 했나 보죠. 아무튼 왜 당군 거는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군의 자원외교? 그러니까 마늘 뭐 이런 거 자원인가? 마늘 마늘 쑥의 외교? 예.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한 이슈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 방송 때 말미에 약간 얘기를 했어요. 상고법원에 대한 이야기. 뭐 상고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해지시죠. 법률 용어를 앞에 내세운 또 다른 법원이 생기는 건데 어떤 법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게 추진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꼼수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은 전문가들이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박진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사법 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약속을 자주 까먹으시고 친분이 확 느껴지는데요. 토론회가 준비되면 발제문을 아. 끝까지 재촉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반전이 바쁘시니까 그러시죠, 뭐. 네. 박 변호사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상당하신 아니 분이걸요. 저는 내용이 없더라도 기일은 맞춥니다. 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아마 그 인사 말을 들으니까 소개 말을 들으니까 안 와야 될 자리로 온 거.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박 변호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시는 건가요? 이거 잘 그- 두 분은 모르셨나요? 두 분의 애증 관계가 또 있으세요. 참여연대에서 또 다른 센터이긴 하지만 활동을 또 같이 하시기도 하고. 한상희 네. 교수님은 민변 활동에 정말 필요한 많은 전문적인 어떤 맞습니다. 정보나 늘 이런 것들 기대고 제공해 있죠, 주시죠. 저희가. 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예, 있거든요. 심지어 사적으로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적으로요? 그러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마? 맞습니다. 특히 또 이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보다 깊은 논의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야 그냥 드러나는 현상을 검토하기도 평가하기도 바쁜데 여러 사례를 이제 외국 사례를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논의의 깊이를 이제 풍미를 더 높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상고법원. 대법원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상고법원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반론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입니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지난 4일자 YTN 뉴스의 일부였고요. 작년 12월 31일자 연합뉴스TV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양승태 대법원장의 꿈. 그 꿈의 배경, 지금부터 파헤칩니다. 지난 방송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고법원이 뭔가요? 대법원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방법원 들어봤고요. 고등법원 들어봤어요. 상고법원이 뭔가요? 예, 상고법원의 개념부터 전문가에게 바로 들어보는 그럴까요? 오늘 쉬워요, 되게. 저희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물어보기만 묻어서 하면 되는 물어보기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네. 거죠. 자리를 잘못 잡았던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상고법이라면은 간단하죠. 최근에 대부분의 사건이 폭주하다시피 하니까 예. 대부분에서 그 사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조금 중요하지 않는 사건은 별도로 상고법원이라는 대부분 밑에
그 하위 법원이죠. 네. 그 고등 법원과 대법원 그 사이에 조금 어중간한 중간적인 법원 하나 만들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건은 거기서 3심을 담당해라. 그리고 네. 대법원에서는 중요한 사건, 뭔가 전국적으로 이 법 해석을 통일해야 된다든지 아주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든지 또는 이 그 국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중대한 사건만 맡아서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만들고자 하는 기관이죠.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입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죠. 네. 국회에. 근데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이 안들을 기초를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통상은 정부가 발의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번에는 그렇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제 여러 여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서 제안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어요? 예. 정부 입법 있고 의원 발의, 네네네. 정부 발의와 의원 발의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박 변호사님 오늘 그냥 질문으로 계속 예, 물어가시더라고요. 예. 예. 아, 내가 그거 먼저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약간 꼼수라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뭔가요, 이강철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헌법을 이게 헌법 한상희 교수님 옆에서 헌법을 말씀드리니까 아무래도 제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쑥스럽네요. 예, 그 입법권은 원래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하죠. 그래서 네. 국회에서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의결로 이렇게 통상 이제 국회 그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돼 있는데 네. 특이하게도 우리는 이제 정부도 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능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상고법원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법무부 안으로 이렇게 법무부가 이제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이렇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 이 정부의 법안 발의가 통상 이제 사실 정부하고 국회의 관계가 사실 갑을 관계로 따지면 국회가 갑이잖아요. 통상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이면에 들어가 보면 각 상임위하고 이 정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갑을 관계가 역전돼 가지고 정부 각 부처가 이 갑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특히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또 처리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정부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의원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정부가 이제 또 하고 싶은 법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의 창조경제 관심사안이라든지 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무상교육 뭐 이런 거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거를 또 이렇게 각 부처가 의원들에게 뭔가 대가를 주고 또 이렇게 청부 입법을 또 하는 경우도 있다고 청부 그러더라고요. 입법, 청부 살인할 청부 그러니까 거죠. 청부 입법.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아마 그 법무부 안으로 해서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고 또 통상적인 절차일 텐데 이것이 국회의원의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물밑에서 네. 대법원장 양승태 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법원의 치열한 로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하나의 실마리라고 봅니다. 실제 법무부가 반대를 하고 있대요. 되게 법무부는 또 검찰이라는 조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 조직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상고 검찰. 찬찬히 뜯어보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아서 캐치하실 수 있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안은 검찰이랑 한 편인 건가요? 그러네요. 이런 양아치 같은. 사실 제가 이 사안을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언론 리서치를 해보니까 우리가 격렬하게 이제 다퉜던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퉜던 그 정부 측 검사였던 그 우리 서구 검사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남의 편, 지금은 같은 편. 짜증나는군요. 네. 아니 근데 한 교수님, 상고법원에 대해서 검찰청에서도 상고 검찰청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찬찬히 정답을 바로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이게 저희 하나씩 뜯어보는데 그 대법원 근데 상고법원 그 설명을 부탁드려놓고 말씀도 못 들었어요. 저희. 아니 그 말씀 들었고 근데 그걸 그 의원 입법으로 하는 속내에 대해서 이제 이강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문가로서 한번 더 코멘트를 한 가지만 좀 더 부과를 하자면은 사실 정부 입법으로 정부 제출 법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공청회라든지 각종 그 입법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의원 발의 입법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채 의원들만 그냥 그 손만 들어주면은 그냥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상고법원안을 아주 중요한 우리 사법제도의 중요한 변화인데요.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과 어떤 의사소통 없이 그냥 그 순식간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상고법원 개념을 설명하실 때 이제 사건이 폭주해서 많고 어쨌든 뭐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은 이제 밀도 있게 하고 다른 법원으로 하여금 분류를 해서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맞게끔 한다. 꽤 이제 납득되거든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뭐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하나씩 시작을 해볼까요? 그 사실 대법원이 이제 분류를 한다는 것부터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고 지금 안 자체에서 그 분류의 기준으로 내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모호한 규정,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추상적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원이 되는 거죠. 활용하기 나름인데. 2심에서 상고를 하면은 네네. 대법원이 먼저 게이트 키핑을 하는 거죠. 상고 올라온 걸 대법원이 다 받아. 네. 그다음에 분류를 해. 네. 요거는 상고법원, 요거는 대법원 직접 이렇게 하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분류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대법원이 하고 어떤 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이 하는지에 따라서 이건 사실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건에 따른 차별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한편으로. 그리고 또 대법원 스스로가 그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이루어진 이제 상고법원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밑에 꼬붕을 하나 더 둔 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방송용으로 꼬붕이 적당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 저희는 안 받고 가능합니다.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예. 심의를 안 받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는데. 근데 사실 그 사건을 대부분에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요. 어느 사건이든 당사자에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거든요. 네네. 물론 뭐 그 법리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뭐 좀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판결 그 사건도 본인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일 수가 있는 네네.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익이나 뭐 어떤 그 사회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서 대법원이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 것이 아니고 상고법원이라는 조금 아류의 그런 그 법원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뭔가 내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그 깊은 관심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 그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당사자 입장이나 또는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이 보기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받는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 같은 재판,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사건,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대법원 가는 거고요. 네. 예. 군사법원이나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 이거 대법원 자동적으로 가는 거고. 근데 문제가 기타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나머지 사건들 중에서는 기타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만 분류해서 대법원을 보내고 기타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은 대법원이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단적으로 봤어요. 예를 들자면은 사소한 벌금에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벌금이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는 순간 네. 영업 정지를 받고 따라서 자기는 사업을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조그마한 벌금이다 또는 뭐 전체 국가 이익이나 사회 이익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뭐 그 상고법원 사건을 분류해 버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개인이 이제 송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면 내 사건이 상고법원에 갈지 대법원에 갈지 뭐 정말 로또 집어넣는 심정으로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변호사의 능력이 혹시 그거로 평가받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아니요 그것도 유의미할 것 같아요. 대법관 우리 대법관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는 거에 중간 성공보수를 넣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근데 우린 받을 이유가 없잖아. 정관들이 다 가져가는 우리는 거죠. 다 상고법원으로 가는. 대법관 정도는 해주셔야. 대법관 출신들이 딱 해서 저는 무조건 대법원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일단 되겠네요.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는 거죠. 정관 이유가 그래서 한 번 더 생길 수 있는 지점도 단계가 있는 또 거죠.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대법원의 업무로드가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작년이군요. 2014년 기준으로 37,000여 건이 네. 계류가 돼 있대요. 그렇다면은 대법관이 뭐 10여 명이 13명이니까 나눈다고 쳐도 3,000건 가까이가 배당이 돼 있는 걸 보면 확실히 높긴 높아요. 그러니까 뭐 대법관이 하든 어쨌든 상고법원에 이제 우리가 3심으로 뭐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법관 정도면은 꽤나 실력 있는 법관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든 간에 뭐 별 상관 없지 않느냐. 보다 충실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한 교수님께 그 생각이 옳은지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는 다 물어보고 다 들어가고. 오늘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상희 교수를 최대한 빨아먹는 걸로.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지만. 아니 그렇게 이 법관에게나 저 법관에게나 이제 충실하게 심리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논리에 솔직히 한 명분도 있고 합리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대법관과 그냥 일반 법관은 아무리 상고법관이고 승진을 통해서 이제 능력이 검증됐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좀 딱딱한 법이라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헌법은 대법관과 일반 법관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대법관의 판단은 적어도 헌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뭔가 일반 법관의 판단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그런 비중을 또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같은 부분에서 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형식 논리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자기 그 사건 또는 자기 평생이 걸린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권위적이고 보다 그 확정적인 최종 종국적인 그런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물론 이제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 많은 사건 때문에 일의 그 무덤에 파묻혀 가지고 대충 처리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그 정리된 그런 선별된 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오로지 이 고법 상고 그러니까 그 상고법원이라는 그 제도 하나뿐이냐. 사실 이전에 제기된 10년 전에 제기되었던 고법 상고부라는 제도도 있고요. 또 한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법관들 수를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엄청나게 늘리면 되지 않느냐. 독일하고 프랑스 몇 명씩 됩니까? 궁금해요. 일반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30명 정도 되죠. 그렇게요? 그래요? 아니 대법관이 130명? 네. 그 외에 이제 장난 아니다. 뭐 재정법원이라든지 네. 행정법원이라든지 노동법원 또 다 따로 있거든요. 노동대법원이 따로 있고. 네. 전문성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예. 그 일반 대법원과 그 노동 대법원 각급 분야의 대법원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 다르죠. 그럼 일반 대법원만 130명. 네.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왜 이렇게 되겠다. 예. 독일처럼 되면 저 대법관입니다. 저도 대법관인데요. 막 이러면서 대법관끼리 서로 모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죽어나죠. 아, 이 130명의 대법관들을 인사청문회 하려면 예. 전체 독일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아마 한상희 교수님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아니 인구수에서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아는데요. 네. 뭐 1억 명이 넘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도 5천만 명의 인구가 넘어서 있고 그 인구수라든지 뭐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또 나라의 뭐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뭐 독일보다 덜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대법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좀 놀랍네요. 사실 특히 이제 잠시만요, 재밌는 잠시만요. 게요. 독일의 그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지 않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소송을 싫어한다. 그런데
사실 그 인구 대비로요. 그 이제 그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연간 조기되는 그 수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송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는 편이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근데 독일 인구는 8천만 명이래요. 네. 프랑스는 그러면은 대법관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법관 수는 인구 대비라든지 경제력 규모에 비하면 정말 그 희귀하신 분들이네요. 그 아까도 뭐 언뜻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법관 증언을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고 실제 대한변협이 최근 소속회원을 상대로 해서 네,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법관 증언을 택한 응답자가 과반을 넘었고요. 51%가 됐고 그랬죠. 상고법원 신설에 찬성한 의견 34%, 그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근데 대법관과 또 일반 법관의 차이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는 네. 이제 국민의 정당성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가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이제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법관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방법이 아니다라고 왜 대법원은 생각을 하는 걸까요? 특별히 수긍할 만한 그런 근거는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권리 구제형, 대법원을 권리 구제형으로 할 것이냐, 정책 법원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그 복잡한 이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은 전원 합의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겠느냐, 또는 변협처럼 50명 하자, 50명도 많다는 거죠. 결정을 내리기에는. 근데 아니 뭐 그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네. 많이 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시는지. 이왕 독일, 프랑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럼 독일이나 프랑스는 전원합의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죠. 그러니까 대법원 안에 한 7명 정도 법관으로 부가 구성이 됩니다. 네. 이 부들 중에서 이제 사건을 판단할 때는 5명의 대법관이 이제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7명 중에서 5명이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사건을 담당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원 합의체를 만들고 또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원 합의체를 만들고 네. 또 그 위에 또 이제 세너시로 해가지고 총 모든 그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가 다시 있고 그리고 각급 대법원들을 통과하는 또 그 세낫 일종의 그 협의체죠. 네. 협의체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법 적용의 통일성이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있을 때 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회의체를 운영하는 그런 그렇게 테크닉의 문제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법관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그 대법원 안에 민사부, 형사부, 뭐 네네. 특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지금 현재로는 13분, 그죠? 예. 법원행정처 빼고 대법원장 빼고 12분이 지금 3개로 소부를 3개 구성해갖고 그 안에 네. 민사, 행정, 형사, 특별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지금 12분의 대법관을 민사의 12분, 예를 들면 형사의 12분, 특별의 12분 해갖고 한 36분 정도 늘리면 그리고 그 안에서만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면 얼마든지 운영상의 통일을 기할 수 있겠네요.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냥 내세우는 명분에 핑계예요, 불과하네요. 그건. 핑계네요. 사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얼마나 나왔다고요. 사실 전원합의체 판결로 했어야 되는 것도 안 부의 하잖아요. 판결로 해가지고 예, 지금 비판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13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분들이 일이 집중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13명이라는 숫자가 워낙 작다 보니까 다양성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사회의 맞습니다. 다양성이. 그래서 뻔한 사람들만 올라가고 그 뻔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조바심을 갖고 쳐다보는 그런 장면만 연출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진출을 그렇죠. 하나요? 예. 예. 그러니까 굳이 뭐 그 법관으로서의 그 경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그 대법관으로 그 임용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법 판단에 반영시키는. 우선 법관의 자격은 요구되나요? 대법원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법원 판사는
법관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변호사야 변호사 자격이 자격이- 없어도 그렇죠. 가능한 학자라든지. 예.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서울대 그다음에 제조조 그 법관 제주의- 출신 정통법관. 제주 엘리트. 정통법관. 예. 정- 근데 정통법관. 제야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제조의 경험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관의 네. 경험이 있는 박보영 대법관이 예. 다 이게 저 법관의 또 그리고 그렇죠. 그쵸. 양창수 그리고 대법관. 남자. 네. 남자. 예. 남자. 그 50대 구조를 후반. 50대. 예, 맞습니다.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의 숫자가 늘어지면 그러면 늘어나면은 그런 어쩔 수 문제들이 없이 뭐 다양한 예.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뭐 싫어도. 예, 예. 예.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헌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게 그 대부분의 그 대법관이나 재판관들이 유신헌법으로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 네. 맞습니다. 참 그 점이 매우 안타까워요. 지금 한상희 교수님 교수님 좀, 저도 유신헌법 예, 공부했습니다. 예, 예. 교수님 좀 세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저희가 저기 같은 법을 공부했는데 왜 편집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꼭 편집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편집을 안심시킨 다음에 과감하게 이끌어내는 이제 내일 신문에 나는 거지. 조선일보에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한상희 교수님이 또 조선일보에 또 글을 쓰신다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또 정보에 올라와가지고 알고 제가요? 봤더니 한삼희여가지고 형님이나 동생분은 아니죠? 제 입학 동기입니다. 아. 그 4개월로 입학을 했는데요. 조선일보에 지금 뭐 데스크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갑론을박을 살짝 했었습니다. 우리 한상희 교수님이 왜 조선일보로 가느냐. 또 일부는 괜찮다. 가서 돈 많이 벌어오시라. 아니 그 원고를 많이 일본은 준다고 알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왜 그러냐? 조선일보가 왜 그럴까? 조선일보가 한상희 교수님을 한상희 교수님이 대단한 결단을 하신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대단한 결단을 하셨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제 팔로를 조금 좁히지 말아 주시면 좋겠어요. 예. 조선일보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숫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금이라도 네. 유신헌법이 아닌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헌법적 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좀 다양해지지 않겠냐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과연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양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저는 그런 게 관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사법관료 그 기득권의 그 시스템, 그렇죠. 그 구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부문의 문제도 물론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에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뭐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법관료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상고법원 관련해 가지고 재판에 대한 상소율을 낮추고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적 목표다라고 했어요. 이를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재판은 의뢰 3번 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무오류라고 하는 완전히 그 독단의 그렇죠. 가치가 있는 거고 지금 그 사법관료 시스템 안에서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50대 서울대 이런 정통법관으로 구성된 사법관료 이 시스템 자체가 자기네들만이 무오류이고 선이고 자기네들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빠지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독단적인 도구마를 내세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문제인식을 깨뜨리지 않고는 제도적으로 뭐 아무리 대법관 증언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요 똑같은 그냥 이름만 다른 똑같은 종자들이 대법관이랍시고 거들먹거리고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릴 건가 하는 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법관 증언의 방식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숫자로 이제 어쨌든 소수라는 것으로 보장되는 어떤 권위, 네. 그렇죠. 예, 그걸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 두 가지 헌법재판소와 맥락이 있을 것 비슷하게.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면은 적으면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네. 그 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숫자가 적으면은 어느 한 사람이 통제 가능하죠. 아, 그렇네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체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이제 네. 지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의 그 제청에 의해서 이제 대법관이 그 선출되는데 이 대법관 12명을 대법원장이 통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대법관이 50명, 60명 또는 100명으로 돼버리면은 대법원장 혼자서는 도무지 통할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회식 자리에 안 나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 거고. 12명이면 딱 돼야 되는데. 그래도 연하장 보내는 건 체크 가능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대법관이 결과적으로 대법관 아닌 법관으로 상고법을 구성하면은 그 이사건은 어쨌든 대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 상고법원이라는 것의 결정도 결과적으로 통제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네. 꼬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법원이 이런 안들을 의원 발의로 하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오픈이 되고 공론화가 되면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그 판단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네. 우리 그 사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특히 이제 이 그 뭐 순혈주의라든지 예. 자기들만 이제 똘똘똘 뭉친다든지 자기들이 완전 무기란 존재. 그래서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자기들이 판단해야 되고 자기들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 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그동안 사법 그 절차나 또는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만들, 그 불만들이 그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 사법개혁 논의 과정 속에서 몇 번이고 짚어졌던 그런 그 불만들이 다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아마 예. 그게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상고법원이 이제 위헌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제 논거 중에 하나가 헌법에 이제 뭐 법원은 대법원과 학급법원으로 구성한다. 조직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대법관과 일반 법관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말하는 3심제 혹은 네. 마지막 최종심을 꼭 대법원이 관할을 해야 하고 대법원의 그 재판을 거쳐야만 하는 그런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가, 도출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청취자분들도 좀 뭐 이런 좀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논란의 여지는 있죠. 꼭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헌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대법원을 설정하고 있다고 네. 한다면은 이제 재판은 다툼이거든요. 네. 이 다툼에 대해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권위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 이게 이제 분쟁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대법원에 맡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법 절차를 통해서 사법부가 뭔가를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판단은 이것으로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다투지 마라. 라고 권위적으로 국가가 선언해 줘야 되거든요. 그 선언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대법원에 맡겼다고 한다면은 이건 거꾸로 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네. 계속해서 다툴 권리가 있다는 걸 헌법이 보장해 준 네.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러니까 헌법상은 보장하는 하나의 기본권이라고 봐도 그게 잘못된 건 없겠죠.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 헌법 뭐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그분들의 논거는 또 뭔지. 저는 사람 이름이 약해가지고. 네, 뭐 A, B 뭐 좋습니다. 네. 뭐. 그 이제 법원 조직은 이제 그 법률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네. 이제 뭐 그게 제일 큰 그 근거가 되겠죠. 법률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뭐 얼마든지 법률로. 헌법자의 재량이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것이 군사법원이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예, 예. 그 이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못 박아뒀습니다. 그래서 이 상고법원 안에서도 이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에 군사법원 사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군사법원이 최종심을 대법원에 해야 된다면은 군사법원은 아주 특수한 법원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법원의 그 사건도 최종심은 대법원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아주 특수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으로 대법원에 가면 그렇죠. 일반적인 거는 특수성이 없으니까 더 대법원 더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논리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 대법원 같은 게 이제 대법원의 논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거칠게 이해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법원이 해야 될 일은 권리구제 기능과 네. 국가의 법령의 통일적 이런 행사들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보고
그래서 권리구제 기능을 반드시 대법원이 맡아야 된다라는 헌법적인 명령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권리구제 기능은 하급심이라든지 상고법원의 각급 법원에 맡기고 대법원은 국가의 법령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는 정책법원의 역할로 간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상고법원 주장의 핵심적인 논거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유신헌 법으로 공부한 게 소리 난다. 아, 헌법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실제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책법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죠. 중요한 국가 정책, 국가적인 이익을 다루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여야 됩니다. 예. 국민의 정치적 예. 대표의 기관인 법원이 다뤄야 되는, 국회가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은 그런 정책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쟁에 관련되어서 무엇이 법이라는 것을 선언해주는 그런 역할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은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아주 정말 중요한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또 넘기고 있는 네네. 거죠. 뭐 그런 구성으로 본다면은 우리 그 사법 체계 또는 헌법 체계 속에서 대법원이 정책 법원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를 끄집어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그 법원은 국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법질서 그 집행 과정에 무엇이 법이라는 걸 제대로 선언해주는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우리 그 헌법이 요구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정책법원이라는 듣기 굉장히 좋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할 것 같은 그런 말 안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그러니까요. 있었네요. 저는 예. 정책법원 해서 저는 정책법원은 이름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 예, 맞는데 그 정책의 내용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책법원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인 거네요. 네. 거기 이제 사법의 그런 정치화 그러니까. 또는 네. 사법이 정치 위에서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분립의 그 헌법상 원리에도 반하고 그 법원이 정책 법원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그 법원 행정처 같은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그 역할에 머무러야 되는데요. 스스로 뭔가 사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네.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의 다른 의미들을 찾아 나서고 그걸 다시 뭐 대법원장 훈시 뭐 이런 형태로 예. 지방법원에까지 내려보내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이거는 법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봐야 되거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하셔서 평소에 좀 의문이 있었는데요. 법원 행정처는 위헌적인 조직 아닙니까? 저는 그 법원 행정처 조직이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조직입니다. 일본 아니 그런가요? 법관은 독립해서 양심하고 예.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 법관들에게 대법원장의 어떤 일종의 지시라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훈시를 네. 계속 내린다는 네.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재판에서 자꾸 지는 이유가 훈시를 내리고 있었구나. 아 이럴 수가. 내가 훈시만 알았어도 아 대단한데요. 이게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 헌법에 위반되는 진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우리 그 법원 같은 경우는요. 참 그 기한 조직이 제법 많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또 이제 그 사법연수원도 여태까지는 이제 그 법관 변호사 양성 기관이었습니다만은 그 기관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사법 정책 개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법연구원도 만들어뒀고 네네. 과연 이런 것을 그 법원의 주변 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그거는 한번 그 사법의 독립이라는 또는 권력 분립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권력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법이 지향해야 될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내용들, 정책 네. 이런 근본적인 방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그 직접적인 대표기관으로 구성된 국회가 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 정말 오늘 딱 깨달음이 또 오네요. 와 이렇게 정말 봐요. 우리 3명만 있었으면 이런 것까지는 방송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확장되지 못했어요. 나는 진짜 깨달음을 주시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제 가면 됩니다. 멀리 안 좀 더 나가겠습니다. 계셔야죠. 좀 더 계셔야죠.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러면 이런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서 이런 상고법원 설치들을 발의해 준 의원들은 정작 자기 할 일을 방기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직무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도 또 두 가지로 좀 비판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제가 많은 의원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몇 의원을 만나봤을 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대법원에 뭐 사건이 많으니까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 이 안이 괜찮네. 대법관 늘리면은 돈도 많이 들고. 네.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논리를 아마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대법관을 늘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독일이나 프랑스 제가 딱 얘기 듣자마자 좋긴 좋은데 속으론 대법관 일반 대법관만 130명을 어떻게 유지하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감이 없나? 이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요. 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상고법원을 설치하면 돈 안 듭니까? 돈 들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 적어도 고법 원장 정도 또는 그 이상급의 법관들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고위 예, 법관들 예. 배치가 되죠. 예. 그들의 봉급은 엄청나죠. 그들의 봉급과 대법관의 봉급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그렇겠네요. 저희는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 정도는 우리나라 그 경제력으로 감당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설치하면은 네. 돈이 많이 들지만은 예. 상고법원을 설치하느냐 대법관을 늘리느냐 이 부분에서는 그 예산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리고 그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 이제 뭐 찬성하는 뭐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뭐 그 점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이 좀 비판을 받아야 되긴 할 겁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의 네. 그냥 반기를 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어떻게 법원의 판사들이 이 사법의 독립을 견제해야 될 법원의 판사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로비를 합니까? 예.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입법 로비가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이거 편집 안 됩니다. 그런 그 로비 활동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제가 이그 뭡니까 그 법관들의 그 입법 로비 같은 것들을 목도한 거는 뭐 지난 뭐 2003년도 사법개혁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듣기는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법원의 법관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정치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것이 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네. 그 제가 국회에 가서 이렇게 뭐 토론회 같은 것들을 하거나 이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좀 만나러 가보면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가 이렇게 의원 방에 오거나 토론회 오는 거를 몇 차례 봤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그 판사 출신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 법원의 민원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네, 네. 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늘 상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듯한 느낌들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또 법원이 나름대로 또 갖고 있는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국회 이제 상주시켜 가면서. 제가 일전에 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그 다른 전공하시는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뭐 그 사법부에 관련된 법률안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은 이 법 대부분에서도 뭔가 좀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이 법원이 어떻게 법률안 제출이나 법률안 입법 과정에 관여를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편으로는 아닌데 싶지만은 정말 마음속으로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예. 맞잖아요. 네네. 입법은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고 정책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어쨌든 뭐 어느 부분이든 국회에 맡겨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법원이 스스로 법률안을 만든다든지 네. 뭔가 하는 것은 그건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대통령제 체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그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형태입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법원까지 뭔가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 로비를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지죠. 네. 법원은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권으로서 법원을 통제해야 되는데 실제 법원이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 로비를 하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좀 그 행태라고 할까요? 조금 그 한번 법원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야심차게 이 계획을 밀어붙이고 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본인의 본분에 맞지 않는 거네요, 사실.
근데 정말 그 대법원장이 뭔가 자기 업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의미하잖아요. 네. 그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기관이 법원이거든요. 법원은 사건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면은 그게 가장 큰 업적이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빛내 보이고 싶다. 역사에 자기 이름 한번 적고 싶다. 4대강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역사에 남기고 싶다. 이런. 그래도 24조는 들지는 않죠. 않습니까? 이거 옹호하시는 건가요? 몇 년 운영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그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이제 대안을 지금 교수님 계시는 참여연대 그의 어떤 그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아, 그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헌법학자 분들 중에는 어느 정도 비율인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참여연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혹시 이 헌법학자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어요. 안 친하시. 굉장히 독립적인 그렇죠. 독립적인 예. 헌법학의 독립성. 예, 양심과 법에 따라. 뭐 참여연대나 또 교수님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참여연대도 독립성. 고법 상고부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고법 상고부 그 안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별다른 논의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그 상고법원 안이 나오면서 논의를 했는데요. 뭐 찬반양론이 갈린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보다 이런 논의보다 더 선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선행해야 될 그게 부분.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도 다 늦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하급심 강화죠. 하급심 강화라는 것은 사실 그 엄밀히 본다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뭔가 업적이라는 걸 남기고 싶었다면은 네. 상고법원을 안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하급심 강화 안을 먼저 가지고 왔었어야죠. 그리고 이 하급심을 강화해서 이제 그 우리 사법 체계를 정비해 보니까 사건의 주의가 이렇더라. 그 주의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상고법원을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체제로 갈 것이냐, 또는 그 대법관 수를 늘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안이 어떻게 됐냐면 상고 부분부터 먼저 설치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하급심도 좀 강화해 보겠다.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건 하급심 강화가 사실일 텐데. 그렇죠. 이제 그 저희 그 사법감시센터에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상고법원 뭐 또는 고법 상고부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급심부터 강화하는 안을 먼저 제시해라. 그리고 그걸 한번 시집평을 해봐라.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기의 그 어떤 업적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요 다음은 그 차기 대법원장의 업적이 되든 누구의 업적이 되든 어쨌든 그 업적이 될 수 있도록 밑바탕 토대를 깔아주라.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 하급심 강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뭐 30은 꼭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결국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불신은 아니고. 그렇지 법원에 않습니까? 대한. 오늘 칼럼을 보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했대요. 일본은 스모처럼 단판제다. 근데 한국 실험은 삼판양승제래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삼신물 좋아한다. 국민 정서의 문제인가요? 근데 그러면은 탁구나 테니스 같은 거는 5판 3승제거든요. 외국은 그러면 50제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사실 3세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법원의 소송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네. 이 법원이라는 그 권위적인 국가 그 기관에 들어가는 그 심적 고통이 그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 피고인이든 피고든 떠나서 원고들도 그렇죠. 그렇고 당사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3-3번 하면서 그 고통을 겪고 끝까지 가려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들이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원이 제대로 풀어주지도 않은 분들은 설명도 안 해준다는 거죠. 네. 제대로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예. 뭔가를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법관은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그리고 판결 보면은 내가 이야기했던 거는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문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옆에 사람들은 그 고등법원 올라가니까 보통 민사재판 파기율 같은 게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파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 나도 가야죠.
기본적으로 국민의 잘못이 아니고 국민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 사법 체제가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삼층까지 올라가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상고법원 안을 내서기 전에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치유 방안은 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역시 저희가 저번 방송 말미에 얘기를 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채다 말 못한 양 맺긴 했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그까지였거든요. 역시 교수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논의도 깊어지고 확장이 되고 다른 대안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폭넓게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변이 있나 1월 9일 방송 제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건국대학교 헌법 교수님이신 한상희 교수님과 상고법원제도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입법안뿐만 아니라 입법안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법원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까지도 아울러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말씀 나누시죠. 근데 정말 참 교수님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무식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저는 독일 대법관 일반 대법원에 대법관이 13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상당히 이상하구나라는 느낌이 바로 들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법체계 이상한 게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인구 대비로 법관 수가 너무 적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 48개국 이스라엘까지 포함시켜 48개국을 한번 통계를 내봤더만은 인구 만 명당 법관 지급 법관 수입니다. 지급 법관 수가 한 27명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5.5명이잖아요. 그럼 5배. 네. 그 이제 여기에는 유럽에는 그러니까 그 소련 연방에서 독립돼서 나와가지고 이제 국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법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를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이 법관들이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재판 서류들을 들고 집에 가서 뭐 한다 하는 게 자랑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자랑이 아니죠. 사건을 엉터리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사건은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그 의사소통하는 가운데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류로만 그냥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법관을 지금보다 좀 2배 정도만 늘리더라도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 사실 뭐 구술변론 그다음에 공판주심주의 뭐 좋은 얘기는 이제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여건 자체가 물적 토대 자체가 그걸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면은 이제 그 대부분의 가해지는 그 업무 부담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괜히 당사자들이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통을 겪어가면서까지 대부분 갈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은 대체 뭘 해주시는 거예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법정에 가보면은 금방 끝나. 자기 방청 갔는데 저희 서면으로 다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 변호사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서면을 보여드리고 또 서면을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납득하시고 변호사에 대한 존경심을 그제서야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판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법정에서, 그러니까 판단은 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쳐요. 뭐 간단한 사건들 증거 보고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얘기를 하고 그걸 경청하는 대법관의 태도를 보고 상호 공방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그 법관 평가 같은 걸 했을 때 우수 법관으로 나오는 법관들은 잘 들어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관이거든요. 근데 모든 법관들이 그럴 수 있느냐? 사실상 여건 자체가 안 돼서 못하는 법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좀 뭔가
기존의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법리에서 좀 벗어나서 법리라는 것도 사실은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어느 지금 시점으로 보면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잣대들 그렇죠.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현실 속에 제기되어지는 문제들은 판례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판례 것들을 지금 현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한번 되풀이 씹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좀 창조적으로 변형시켜서 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저는 법관한테 필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을 갖고 한번 법원에 가봤어요. 소가는 뭐 한 55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상은 거의 그 사용자의 고용 그 지시를 받아갖고 근로를 하고 월급도 이 사람한테 받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현대해상이나 이런데 그 자영업자 등록을 해갖고 사용자로 위촉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관리 감독하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로서 그 보험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급여를 받는 것은 거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제 그만해라 그래갖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퇴직금 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월급도 이 사람한테 받았다는 거 다 입증하고 또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진술서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9시에 출근해 뭐 하고 출퇴근 그 다음에 회사를 이 사람들 채용할 때 뽑을 때 이 사람들이 직접 면접 봐서 뽑았다는 것까지 다 해서 입증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대부분 판례도 고용관계는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 계약의 형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주장을 했는데 마지막 결심하는 날 판사가 빙긋이 웃어요.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하더니 소액 사건이라고 이유도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해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과연 지금 현재 이런 사용자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사람들을 채용해서 퇴직금도 안 주려고 이렇게 회피하는 사실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태들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고 있는데 법원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 법관 자체에 대한 원망보다는 사건 부담도 많고 뭐 이런 것까지 뭐 만약에 그게 한 5억쯤 됐으면 엄청 고민을 많이 했겠죠. 퇴직금 액수가. 근데 이제 500만 원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가볍게 처리해버리고 말더라고요. 이유도 설치하지 않고 소액 사건이라고 그래서. 사실 그 소액 사건 제도 자체도 아주 파행적인 제도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SBS 뉴스의 일부. 법원이 이런 소액 사건 판결문에는 대부분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서 소송 당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법정은 법정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재판이 이루어질 만큼 붐빕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판결 이유를 모릅니다. 판결문에는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이유가 없죠, 대부분. 결정문을 받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을 뿐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다 1년 넘게 진행되는 소송도 적지 않은데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항소도 쉽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의 강화 차원에서라도 다툼의 기간이 길었거나 쟁점이 첨예했던 사건만큼은 판결 이유를 반드시 쓰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는 2천만 원 아닙니까? 소액 사건 기준에. 1인당 국민소득의 거의 7, 80% 정도 되죠. 지금. 이렇게 높게 잡혀있는 나라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국민소득의 뭐 10%, 20% 정도 정말 소액. 정말 뭐 그냥 간단히 처리해도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소액 사건으로 처리하지. 이렇게 2천만 원 정도 같으면은 웬만한 사람들 뭡니까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소액 사건을 간단히 처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사법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편법이 생겨나는 거죠.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사실 뭐 이런 분야에 대한 얘기도 이런 얘기 하나만 꼭지를 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시간을 넘을 것 같아요. 따로 한 번 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올 겁니다. 그래도 기어코 모시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건대로 가서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출장 방송 가능합니다. 그렇죠, PD님. 아마 대법원이 그 상고법원안을 그 이제 정부 제출 입법으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걱정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논의에 올려놓으면 결국 다 맞물린 문제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이 얘기 잠깐만 하나 해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소액 재판 우리나라 개인 소득 분포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개인 소득자 3,122만 명 중에서 네. 연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48.4%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가 소액이다. 그래서 대충 이유도 안 쓰고 막 재판하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구 절반이 2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요. 그 이제 소액 사건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사실 또 문제가 많은 게 정치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약식 명령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식 명령 자체가 검사 입장에서 볼 때야 이것이 다 죄가 뻔하고 사실 그렇게 복잡한 심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지만 막상 약식 명령을 받아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뭐 변호사님들 다 법정 가서 지켜보시면 판사들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뒤에 가서 취하서 쓰고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것들도 국민의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네.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의 수가 좀 많고 그분들 사건 부담 수가 좀 줄어든다면 충실하게 좀 뭐 증인신문도 네. 하고 심리도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정치재판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또 집시법 이런 걸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야 뭐 판사들도 의뢰 그러느니 아는데 이제 다른 일반 사건으로 횡령이라든지 뭐 협박 이런 걸로 제가 정치재판 가면 뭘 이렇게 다투고 증인 신청하기가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판사가 싫어하니까. 아이씨 뭘 저런 것까지 하나. 지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뭐 이거 변함 없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대놓고 물어봐요 판사가. 예. 네. 달라질 줄 알았어요? 안 달라집니다.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방청석에 앉아서 이렇게 정치재판 진행되는 걸 보다 보면 판사가 특히 변호사 없는 그 피고인들한테 그렇죠. 예. 거의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 다퉈봐야 소용없는 것 같다. 뭘 하려고 하냐. 도대체 왜 온 거냐 정치재판을. 그럼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네. 그 피고인이 그러면 하다가 판사 눈치 보다가 그러면은 판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 뒤에 가서 취해서 쓰고 돌아가시죠. 그니까요. 그 부분도 이런 걸 언젠가 보면 문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 정말 저건 정말 문제다. 이건 정말 사실 위헌적인 행태인데 법관들 스스로가 먼저 막 국민들을 사실상 겁박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네. 사실 그 94년, 95년 사법개혁 논의를 할 때 그때 슬로건이 사법은 권력이 아니고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사법은 국민한테 봉사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법은 봉사는커녕 그냥 국민한테 윽박 지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하고 국민에 군림하는 그런 사법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무슨 뭐 상고법원 안의 뭐 채택하느냐 여부를 넘어서서 네. 정말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짚어져서 좀 국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법개혁의 논의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을 보면은 상당수의 야당들조차도 뭐 다 발의에 동의를 해서 여야 의원 168명이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자, 이분들은 저희 방송을 듣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까요? 과연? 아니 근데 아까 교수님도 설명하셨지만 의원 그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공청이나 이런 것도 아마 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 법안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이름을 걸고 법안이 발의되는데 정말 약간의 리서치만 해보더라도 본인이 조금만 알아본다면 또는 의견을 구한다면 우리 훌륭하신 한상희 교수님이 언제든 또 열려 있으시잖아요. 의견을 또 주실 텐데 충분히 조금은 이렇게 주소를 알고 찾아가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수가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평소에 의원 활동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조차도 이 안에 같이 발의가 돼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 발의에 찬성한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보면 중진 그리고 대표급 의원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뭐 이해찬, 정세균 이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의원 입법 발의에 뭐 이름을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조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대법원이 좀 뭐 직접
이분들 대면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좀 어떠세요? 뭐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역시. 짐작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사실 보면은 그 일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 아니긴 하거든요. 네네. 사부제도라는 게 또는 법이라는 게 이상하게 전문 영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들도 전문 영역이 법이어야 되는데 입법을 하는데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행이죠.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떤 아니든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를 야기하고 그 차후 발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좀 짚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그 상고법원 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었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이 의원들이 판단을 좀 그르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사실상 어쨌든 법사위원들의 입장을 보면은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다행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는 어쨌든 논의 막판까지 자체가 봐야죠. 논의 네. 자체가 좀 더 전개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안 같으면은 국회가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안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대통령이 우리- 기대를 한번 해봐야 이런 되나요? 얘기 알까요? 그분께서 어려워. 그거는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역사적인 불행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안이 어떻게 보면 작은 안처럼 보이지만은 작은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래 좀 먼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변화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 특히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내부적인 독립. 이 성진의 사다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관. 이런 법관을 만들어내는 데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그 법관들이 그 성진 사다리가 열몇 단계 넘어가면서 이 법관들을 옥조는 그런 그 아주 이상한 그 장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성진 사다리를 하나 더 얹어 놓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법부의 그 중심 핵심에 있는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체 법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를 마련해주는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의원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이다 또는 뭐 여러 군데서 로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손쉽게 도장 찍어주고 서명할 게 아니고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뭔가 그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안일 것 같아요. 저도 그 연수원을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이게 좀 제가 생각하는 막연히 생각했던 법관, 판사, 또 연수원의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것들을 기대했었거든요. 막연히 모를 때는. 갔더니 그 기억나시죠? 그 첫 때 입소식 한다고 했는데 그 숨막히는 그 위계질서와 그 서열, 관료주의 그 원장님 오신다고 쫙 들어와가지고 도열해가지고 연수원장 딱 들어서니까 저보다 일제히 그 착석하고 이런 그리고 박수 치는 방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저희 그거 배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의 상석은 어딘가, 자동차를 탈 때 상석은 어딘가, 그거 배웠어요, 저희. 그 외교부 의전 담당관이 와서 전체 연수생을 상대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 술 먹을 때 폭탄주 문화가 일반적이잖아요. 그건 진짜 위계적이거든요. 술 주는 사람이 술을 줘야만 술을 마실 수 있고 지정하는 사람만 또 먹을 수 있고 또 먹고 싶은데 안 줘. 마실 때마다 이 술 주는 사람들에 대한 칭송을 해야 되고 폭탄사를 통해서. 저는 계속 먹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아까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연수원에는 반이 있고 조가 있어요. 한 60여 명 남짓이 반이고 20명씩 돼서 이제 각 담당 교수님이 이제 검사 교수님과 판사 교수님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교수님은 정말 하늘 같으신 분들입니다. 20명의 연수생이 또 연수생 교복 입고 있잖아요. 까만 옷들, 까만 정장들 입고 회식하고 교수님을 이제 택시 타고 모셔다 드리는데 그 20명이 다 나가가지고 일렬로 딱 서가지고 고개를 딱 숙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쟤들 뭐냐? 딱 조폭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위계 문화가 사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을 그 법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우리가 뭐 너무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만 접근하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이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판사한테 주어진 것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들을
가장 헌법상에 원래 충실하게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라고 판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그 피라미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관료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들이 판례 기계적으로 따르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숨막히는 위계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도 그 법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 문화는 정말 끔찍했어요, 정말. 맞아요. 전 이렇게 서면도 써보고 저렇게 서면도 써보고 싶은데 꼭 이렇게 쓰라 그러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지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참.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한마디 더 시작하시면 한 두어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조금 다음에 아쉬워요.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싶어요. 네, 법원 했으니까 법원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검찰 개혁부터 먼저 하고 고개 끄덕이시니까 다음에 나오신대요. 아니 안 오시면 우리가 건대 가서. 예, 건대 가서 현장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저 개혁. 호숫가 앞에서 거기 일가무수인가요? 날씨 좀 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춥겠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러면 건대에서 공개 방송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 와서 예, 들으라고 하고 강제 동원을 통해서 그런 위계질서 참치객도 있겠고 강제 동원을 통해서 로스쿨 입시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차후에는 검찰 개혁 문제로 이렇게 또 이제 풍부한 방송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그 정책법원은 딱 그냥 이게 딱 느낌이 오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방송을 하느라고 저희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한다고 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소액 재판에 대한 지적은 진짜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소득의 2년 소득의 이걸 소액으로 간단히 처리해버린다. 그러게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부분에 대한.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붙이고 싶어요. 일단 제도가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더라도 우리 일선에 계시는 판사님들이 그래도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것은 숫자 몇 개에 불과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제도 탓을 할 거면 옷 벗고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모시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